안녕하세요. 컴퓨터 과학 종합 설계 어, 캡, 보이드 캡스톤 팀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심야에 귀가하는 인원들을 위해서 심야 귀가 서비스 고홈을 기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목차입니다. 저희는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발표를 진행할 것이며, 단락은 팀 소개, 프로젝트 소개, 세부 설계 사항, 결과 및 평가,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선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수학과 학생 2명, 컴퓨터 과학부 학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모여서 관심 분야와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으로는 팀 소개 역할 부분입니다.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김건호 팀원은 프로젝트 관리자를 맡고 Node.js를 사용해서 로직 서버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성 팀원은 유저 매니지먼트 서버와 API 게이트웨이 서버를 구현하였고 이상엽 팀원은 전반적인 문서 작성과 AR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현웅 팀원과 홍찬표 팀원은 각각 역할을 나눠 프론트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은 아래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는 크게 프론트엔드, 백엔드, AR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매주 정기적인 회의와 비정기적인 회의를 거치면서 각자 기능을 구현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통합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통합을 할 때는 프로젝트 매니저와 조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 사항과 개선할 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서 현재 고홈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우선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교통수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저희가 주목한 것은 두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탈 때 이동 시간을 좀 더 감소하길 원하고 교통비가 감소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벽에 집에 귀가하는 인원들은 자연스럽게 택시를 많이 타게 되는데 50% 정도의 인원이 택시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따릉이에 대한 배경입니다. 따릉이의 시간별 이용 비율을 보면 따릉이는 낮과 밤에는 이용량이 많지만 새벽에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낮과 밤 중에서 특히 출퇴근 시간인 09시와 18시의 이용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퇴근을 따릉이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새벽에 집에 귀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따릉이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따릉이의 이용 건수는 2015년도를 시작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도 친근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는 고홈의 프로젝트 목표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지도 서비스와는 달리 자전거, 따릉이를 포함한 경로 탐색, 두 번째로는 길을 찾기 어려운 인원들을 위한 AR을 통한 경로 제공, 세 번째로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한 위치 공유 서비스, 네 번째로는 막차 알림까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SWOT 분석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강점은 따릉이와 AR이라는 기존의 지도 서비스들이 하지 않다는 기술을 포함한 것이고 저의 단점은 따릉이가 아직 다른 대중교통과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엠버스가 긴 배차와 긴 배차를 가지고 있고 정류장 사이의 간격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의 문제점은 이제 지도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이미 대기업에서 많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유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설계 사항 중 사용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11개의 요구 사항을 선정하였고, 몇 가지 살펴보면 사용자는 최적의 경로를 얻게 되고 그 경로를 AR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과 위치 공유를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9번부터 11번을 보시면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통신 시간과 UI, UX, 색상 등에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은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2개의 액터를 선정하였는데요. 첫 번째 액터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용자, 유저이고, 두 번째로는 회원 정보, 경로 정보 등을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었고, 자세한 설명은 저희 최종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 마찬가지로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세부 사항입니다. 회원 가입부터 로그인, 길 찾는 기능까지 여러 가지가 유저 케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마찬가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은 저희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유저는 안드로이드와 AR코어와 소통을 하게 되고 이 프론트엔드는 다시 백엔드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백엔드는 장구와 노드 2개를 사용하였고 각각 MySQL과 몽고DB를 데이터베이스로서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따릉이 정보와 여러 길찾기 정보들을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픈 API를 사용했는데 해당되는 오픈 API는 보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UI 플로우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프론트엔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피그마를 통해서 UI 플로우를 작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안드로이드로도 다음과 유사한 형태로 UI 플로우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MSA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눠서 만드는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도입함으로써 저희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빌드 및 테스트 시간을 단축하고 유연성을 높이며 높은 트래픽을 견딜 수 있는 서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장고와 노드 JS를 통해 서버를 구현하였고 MySQL과 몽고DB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REST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REST API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하기 위한 일정한 규격을 의미하며 그 규격은 자원을 URI로 표시하고 해당 자원의 상태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API 문서와 함께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몽고DB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RDBMS인 MySQL 외에도 몽고DB를 사용했는데요. 몽고DB를 사용했던 이유는 길을 찾는 그 경로에 대해서 실제로 인서트 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RDBMS보다 인서트 연산에 유리한 NoSQL의 일종의 몽고DB를 사용하였고 NoSQL은 셀렉트 연산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따로 캐싱을 하여 이를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계 DB 테이블입니다. MySQL과 몽고DB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은 프로파일 DB와 라우트 DB, 포지션 DB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파일은 유저 정보, 라우트는 사용자의 길, 그리고 포지션은 각 길의 위도 경도를 표시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몽고DB는 바이크 스탑 스키마와 바이크 스탑 트래블 타임 스키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자전거 정류소와
자전거 정류소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인증을 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는 토큰 인증, 그중에서도 JWT라는 제이슨 웹 토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제이슨 웹 토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페이로드에 데이터를 저장해 서버와 DB의 트래픽을 낮출 수 있었고, 토큰 인증 같은 경우에는 악성 클라이언트로부터 탈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하여 보안적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와 HTTP 통신을 위해서 레트로핏2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레트로핏2는 타입세이프 HTTP 클라이언트로 서로 다른 잔류형을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타입 에러를 최소화해 주어 개발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트로핏2는 커넥션, 캐싱, 리트라이, 스레딩, 리스폰스, 파싱, 에러 핸들링과 같은 많은 기능을 빠르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을 사용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각 화면을 구성하면 화면 전환 시 끊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메인 액티비티에서 표시되는 화면을 프래그먼트로 구성하여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다음. 네, 다음 이어서 AR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구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AR 키트인 AR 코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AR 코어 내에서 3D UI 개발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인 신폼을 사용하여 AR 코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R 코어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유니티, 언리얼 엔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본 프로젝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환경을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D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3D 모델링 이미지를 담고 있는 OBJ 파일을 활용하였는데요. OBJ 파일과 그에 대한 소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TL 파일을 활용하여 신폼을 통해 SFA 파일로 변환하여 이를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R 이미지를 사용자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회전 개념을 오일러 앵글과 커터니언 앵글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오일러 앵글은 X, Y, Z의 절대축을 활용한 회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X, Y, Z축이 축을 회전하다 겹치는 짐벌락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커터니아라는 사원수 회전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X, Y, Z의 회전 벡터 및 W의 회전 정보를 담은 스칼라인 총 4가지 원소를 활용하여 회전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AR 이미지로 회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짐벌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실제 AR 이미지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통하여 기기가 평면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된 평면 위에 AR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노드를 생성시킵니다. 그 생성된 노드 위에 아까 말씀드린 SFA 파일을 이용하여 AR 이미지를 생성하여 AR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AR 이미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회전을 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기기의 방향으로 AR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를 정북쪽에서 다시 회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의 센서 값들을 활용하여 회전 각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회전 각도를 역방향으로 회전시켜 정북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정북 방향으로 바라보게 된 AR 이미지를 목표 방위각을 계산하여 목표 각도만큼 다시 정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회전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AR 이미지를 회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길찾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길찾기 알고리즘이란 것은 이제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도보가 사용될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버스는 M버스고 자전거는 따릉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보만을 이용하여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보 경로는 티맵 API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티맵 API를 한번 호출함으로써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도보 경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따릉이를 이용한 경로입니다. 따릉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출발지로부터 따릉이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따릉이 정류장 간을 따릉이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따릉이에서 내린 뒤에 목적지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각각의 도보 경로는 아까 사용했던 TMAP API를 사용하면 되고 따릉이 경로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 경로를 따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자전거 경로를 따로 제공하는 API가 사용 중단됨에 따라 저희는 이것을 그 TMAP의 도보 경로 API를 이용해서 먼저 구한 다음에 소요 시간만 재계산하는 식으로 자전거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두 따릉이 정류장을 잡아야 가장 최적의 경로를 얻을 수 있을까인데요. 그 방법은 먼저 출발지 주변의 스테이션 몇 개와 그리고 또 도착지 주변 스테이션 몇 개를 먼저 탐색하고 임의의 두 스테이션 간 거리를 직선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출발지부터 스테이션 C까지를 직선, 그리고 스테이션 C부터 스테이션 E까지를 또 직선, 스테이션 E에서 목적지까지를 직선 경로라고 가정하고 이 직선 경로에 대한 시간을 어림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경우에서는 이제 총 12가지의 서로 다른 경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서로 다른 12가지 경로는 모두 이제 어림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6개만 먼저 나타내 봤는데요. 이 6가지 경로를 이제 추정된 어림된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어림된 시간이 제일 짧은 것부터 실제로 TMAP API를 이용해서 실제 경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 실제 시간을 구하게 되면 그 실제 시간보다 어림되는 시간이 더 큰 경로들은 탐색해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경로들은 직선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이 아닌 경로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경로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탐색을 계속 진행하면 이렇게 점점 탐색할 필요가 없는 경로들이 걸러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총 4개의 경로를 이렇게 탐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경로가 실제로는 제일 짧은 경로가 되는 것이고 사용자한테 이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자전거 경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자전거 경로 여러 가지를 후보군을 만들고 그 후보군에 대한 어림된 시간을 계산하고 어림된 시간이 짧은 순으로 실제 계산을 하여서 경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버스 경로도 구해봐야 되는데 이건 사실 버스 경로를 구한다는 것은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한 번 타는 게 아니라 버스 환승이 필요할 수도 있고 환승을 할 때는 도보나 자전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일단 자전거를 통해서 버스 환승을 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발지로부터 버스 정류장까지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는 앞서 경로를 구한 방식을 사용하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버스 이동 경로를 어떻게 구하냐인데 저희는 처음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버스 경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M버스만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일반 버스만 경로를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으로는 오디세이라는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API를 사용해서 버스 경로를 구하려 했으나 M버스가 경로 탐색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관계로 역시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API는 아니지만 토피스에서 제공하는 엔진을 직접 호출하는 식으로 해서 M버스 경로를 구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버스 정류장을 선택해야 가장 최적의 경로를 구할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이것은 앞서 보신 것과 같은 원리로 계산이 됩니다. 역시 버스 경로도 직선으로 어림한 다음 어림된 시간을 바탕으로 실제 경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스 경로까지 탐색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실제로 문의를 넣은 내용인데요.
대중교통 환승 버스 이용 경로 조회 정보라는 API가 있습니다. 해당 API에서는 버스 환승 경로를 제공하는데 M버스가 실제로 검색이 되지 않아서 제가 문의를 했고 그 결과 저렇게 토피스 경로 탐색 서버 엔진을 직접 호출하는 식으로 변경을 하면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 및 평가입니다. 저희는 일단 로고와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로고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했습니다. 기본형과 세로형, 가로형을 만들었고 로고는 따릉이의 모습과 그리고 고홈의 영문명에서 따와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인데 먼저 저희 고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여야 하며 그리고 구글 플레이 AR 서비스 앱을 먼저 설치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홈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한 후 그 앱을 실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행 영상 보시겠습니다. 고홈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앱이 시작됩니다. 먼저 사인업을 누르면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을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에 작성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확히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링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서는 막차 주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현 위치에서 서울시 릴 때까지의 경로를 검색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검색됩니다. 지금 보시는 경로는 따릉이를 포함한 경로입니다. 정문에서부터 건설공학관까지 따릉이를 타고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이번에는 현위치에서 이태원역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로를 확인하면 이렇게 버스는 빨간색 선으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현재는 버스가 지나가는 모든 포인트를 표현하지 않고 버스를 탑승하는 곳과 하차하는 곳만을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두면 대형관까지의 도보 안내입니다. 아래 카메라 아이콘을 입력하면 터치하면은 AR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남은 거리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어려웠던 점입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는 안드로이드 개발과 서버와의 통신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다들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이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UI 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으며 자바 개발 경험도 부족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의 속도가 붙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서버와의 통신 과정에서도 레트로핏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통신하는데 그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는 HTTPS 통신을 지원해서 저희 서버는 해당 통신을 지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HTTP 통신만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문제를 매니페스트에서 보안 설정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개발에서 어려웠던 점입니다. 먼저 팀의 API 사용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보 경로나 자전거 경로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팀앱 API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팀앱 API는 1일 요청수 제한이 1000건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용해보니 초당 요청수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개발하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또한 API 가이드의 내용도 많이 부실하고 API 자체가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개발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경로 탐색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먼저 자전거 경로 API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앱 API의 페이지에서는 자전거 경로 API를 제공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중단이 된 상태라서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자전거 경로를 탐색해야 했기 때문에 최적의 대여소를 결정하는 방법이나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 등
굉장히 많은 것을 직접 개발해야 해서 그리고 직접 테스트해야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경로 탐색에서도 M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로 탐색 API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M버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그래프로 표현해서 직접 경로 탐색을 하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당장의 개발과 테스트를 위해서는 일단 임시 방편으로 일반 버스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오디세이라는 업체의 API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해당 발표 영상을 찍는 오늘 다른 방법으로 이제 토피스 엔진을 직접 호출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M버스 경로 탐색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인증 서버를 구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제이슨 웹 토큰을 사용하는데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에 대한 이해나 구현 그리고 테스트 과정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예상보다 개발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AR 기능 개발에 대한 어려웠던 점입니다. 먼저 쿼터니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쿼터니언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생소해서 이해하는데 매우 어렵고 저희 팀원 모두가 AR에 대한 개발 경험이 없어서 기본적인 동작 원리나 동작 환경, 개발 테스트 과정까지 모든 거를 새로 배워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거를 테스트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제약사항도 많아서 굉장히 개발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방위각을 계산하는 과정도 매우 어려웠는데 특히 가속도 센서의 값을 바탕으로 AR을 제대로 표시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개발 기간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AR 이미지가 매우 부자연스럽게 표시되는 경우가 잦았고 이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은 손전등 기능 적용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AR코어에서 손전등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밤길에 저희가 AR로 도보 안내를 할 때 손전등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결국엔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후로 구현하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버스와 지하철 막차 첫자 알림인데 저희가 이 기능을 경로 탐색보다 우선순위로 두진 않았기 때문에 경로 탐색에 대한 개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버스나 지하철에 대한 막차 첫차 알림은 현재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집 주소나 선호하는 지역을 저장하는 기능도 차후 과제인데 막차나 첫차 알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집 주소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어떤 차를 타야 집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사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집 주소를 미리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 탐색 과정에서 너무 주변에 따릉이나 M버스를 타기가 어려운 경로 탐색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주변의 숙박업소를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HTTP2 통신을 이용하는 것도 향후 과제인데 HTTP2 통신은 서버 푸시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위치 공유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통신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향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위치 공유 기능의 현재 목표는 현 위치만을 다른 사용자한테 공유하는 것인데 현 위치만을 공유하면 귀가하는 사용자가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귀가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사용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경로까지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이드 캡스톤 팀의 프로젝트 발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